예, 정홍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포스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고 전략을 짜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좀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조 현장과 사무실에 보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제조 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 이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개선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예. 이쪽으로. 이게 이제 뭐 다른 자료에서 나온 건데 1900년대 초의 영국 런던의 모습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돌 한복판에 자동차하고 말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죠. 이게 이 시기에는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오래가는 말발굽을 만들고 어떻게 오래 더 질긴 안장을 만들까, 말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더 강한 엔진을 만들고 어떻게 더 질긴 타이어를 만들까, 자동차를 고민하는 사람들. 예. 근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사실은 열심히 했겠죠. 자기가 하는 분야에. 그렇지만 이 중에 한 부류는 이 중에 한 부류는 사실은 곧 사라졌습니다. 운송 시스템이 자동차로 변하면서 말은 도로에서 사라지고 말을 고민하던 사람들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혁명과 혁신, 뭐 개선의 차이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곧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증기기관이 처음 나오고 자동화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사실 중요한 사람들은 업무의 대부분은 간해수공업이었죠. 그런데 간해수공업에서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봤던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 물건을 빠른 손재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였죠. 사실 그분들은 증기기관이 들어오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업무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이게 모두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10년 뒤 어떻게 변할까? 10%는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다, AI다 이런 게 얘기하기인 게 언제죠? 2016년 3월 딱 3년 전이죠. 사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붙은 지 딱 3년 지난 후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AI를 얘기하고 AI everywhere라고 그러고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10%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 저 정도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재 5%는 3D 프린팅 제품. 저게 글쎄요, 개인 제품만 저러면 좋겠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사실 산업재로까지 3D 프린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 같은 것들은 이미 3D 프린팅을 통해서 수술에 실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 약사, 경영진이 등장한다고 그러고 센서가 일조 개의 센서가 연결이 된다고 그러고 CES 2018년, 19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로봇하고 AI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부분이 모든 것에서 다 로봇, 가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봇화되고 있고 청소기기도 그렇고 오락 게임도 로봇이고 스포츠 쪽과 관련한 부분도 다 로봇으로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그냥 기술이 발전만으로 끝나고 저거 앞서가는 기사이고 멋있다. 저렇게도 가는구나. 이게 그냥 트렌드이기만 하면 나중에 저런 시대도 올 수 있겠구나 상상으로 끝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경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AI든 뭐든 로봇이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빠르게 적용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드론이 10만 불에서 60불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10년 사이에 3D 프린팅도 4만 불에서 150불로 떨어지고 솔라 에너지도 30불에 하던 게 16센트면 되고 로봇도 50만 불에 하던 게 22,000불. 미국 평균 인건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조작도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작도 간단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팔을 직접 이렇게 조종하면 그걸 통해서 사실 이제 활동을 스스로 익히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게 지금 사실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신뢰하지 못하면 못 쓰겠죠. 정밀함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어포더블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DNA 시퀀싱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면 나 하는 그런 치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1,000불이면 사실 1,000불보다 훨씬 더 싸졌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에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 자동화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밸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전 산업이나 사회 구조, 문화 모든 것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고민이 과연 그러면 우리의 제조업은 우리 오피스에서 업무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의 부분은 일단 4차 산업혁명 바람 많이들 들어보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이제 좀 더 먼저 나왔던 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이죠. 그 뉴하이테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대 실행 계획을 하나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에너지도 그렇고 친환경 쪽에 이제 중심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되다가 그 중에 한 축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나오고 이게 이제 점점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독일이 10여 년 전에 하던 그 고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선진 제조 강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저가 생산국들 중국, 베트남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로 쫓아 들어오고 있죠. 우리는 뭘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 인구는 고령화되고 고임금이고 노동 구조는 경직화되고 이 모든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서 경쟁력을 가져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었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답으로서 제시한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이죠. 얘들이 얘기한 건 사실 이제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차, 4차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요 인더스트리 4.0에서 4차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3차랑 뭐가 틀리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사실 이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차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정보화 얘기하고 4차도 결국은 데이터 가지고 정보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하고 4차하고 틀린 게 3차는 우리 현실 세계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인코딩하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올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개방적으로 시어하고 4차는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로 인베딩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 속이 피지컬 월드 자체가 데이터화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제조업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통상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쪽 부분들, 우리가 밑단에서 흘러가는 제조 쪽에서의 공정선에서 나는 수많은 사실 데이터들을 우리는 자동화라는 개념으로서 효율성을 위해서만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거의 쓰지 않았었습니다. 뭐 저 포스코도 한 96%를 버렸었습니다. 과거에 4% 정도만 이제 꼭 필요한 것만 킵하고.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데이터에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에 의존을 합니다. 생산 공정에서의 공정 제어 데이터들이 이 윗단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들이 잘 아는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보면 뭐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다 그러고 생산 규모가 한 10년 동안 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이 4,000% 증가하고 처리 데이터가 1,000배가 증가해서 100만 건 중 불량 건이 뭐 11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지멘스랑도 얘기를 하고, 예, 저희한테는 이제 공급을 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사실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공장이 이게 뭐 새로 만든 공장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공장이고요. 공장의 스페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품의 종류가 7,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다양성은 확 늘어났는데 스페이스는 똑같아요. 설비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생산 규모가 7.5배가 늘었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불량률은 확 떨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산량 늘리려면 뭐 하죠? 설비 더 설치하죠. 그렇죠? 뭐 좀 더 불량률을 높이려면 좀 프로세스나 공정도 좀 다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과거에 우리가 무시했던 이 피스칼 월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중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는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자동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토노머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입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결국 데이터로 하게 되는 거고 패턴을 익히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사실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 의사결정 역시 자동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료와 설비가 모듈 단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극한의 플렉시블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 유연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맞춤형이죠. 근데 맞춤형을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참 비쌌죠. 수제품을 만들면 항상 비쌌습니다.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 극도의 유연성이라는 건 추가적인 비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자동화 연결시켜서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맞춰주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중앙제어기에다가 시키는 모든 명령들을 입력하고 너희들은 그대로만 설치해. 중간에 무슨 변화가 발생해도 사실은 그건 무시 진행하고 자동화만 시켰죠. 근데 지금은 그 자동화가 자동화도 시켜가면서 각각의 공정 단위별로 이것들을 제어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맞추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간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 부분이죠. 비용 별도 없이 우리는 만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걸. 그 부분은 우리들이 늘상 자동화하고 효율화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 일관 공정이고 순차 고정 설비고 중앙 집중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아니라 모듈 공정이고 가변이고 유연 설비고 자율 분산 제어야. 이걸 가지고 우린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큰 개념만 말씀드리는데 단위 설비별로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제조를 한다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제품 밸류 체인이 있겠고 설비 밸류 체인이 있을 겁니다. 제품 밸류 체인은 주문을 하고 생산하고 갖다 주고 AS를 하고 설비는
플래닝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AS를 하고 이런 밸류체인인데 이 각각의 밸류체인에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아디다스의 신발 제조 공정.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수제화하려면 별로 저 성수동에 수제화 거리 가서 맞추든지, 예, 아니면 그냥 가서 내 신발에 맞는 거 구하든지. 지금은 사실은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으로 자동화하고 있죠. 예. 이게 동영상을 이거 많이 보셨죠? 안 보셨나요?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이거 동영상 안 되나요? 스피드 팩토리 예. 안 되네. 예. 링크가 깨진 모양입니다. 그냥 그러면 그거에서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소리는 예. 다음 아까 자동화인데요. 아까 CE에서 보면 로봇이 거의 뭐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로봇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냥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근데 지금은 로봇이 반응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요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협업 로봇들, 각종 센서를 부착해서 노동자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을 일일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형상을 인지해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부품을 가져다가 직접 장착해서 사용하거나 스마트한 생산기기로 자율 제어 시스템으로 가고 가변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자동화의 속도를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제품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아까 방금 전에도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품보다 이제 서비스 단으로 점점 넘어가면서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그 원격직 모니터링 유지보수 해가지고 북해 해상유전으로서 900km 떨어진 그 영국에서 원격 제어를 해서 터빈을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스코 그룹사 중에 그 발전사가 있습니다. 발전사가 있고 그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추진을 하면서 이것들을 국내 발전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내 발전사들 6개 발전사죠. 이제 한전사나 그쪽을 가져가서 쭉 인터뷰하고 컨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기기 제어 발전 터빈이나 이런 쪽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뭐 G나 그런 쪽에 주기기 제어 업체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수적이든지 그 밑에 자기는 IT 기업이 있어요. 그쪽에서 만든 것도 안 씁니다. 이거 발전에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KPC나 이제 자기네 발전 자회사에 있는 IT 기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만든 것도 안 쓰는데 GE의 정책이 아시겠지만 프레딕스라는 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걔네 거는 써요. 그래서 왜 쓰냐 했더니 이거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를 어쨌든 해야 돼요. 어쨌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때 맞춰서 그냥 계속 해줘야 돼요.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내가면서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와서 그걸 그때마다 그 사람 비용을 인건비를 다 내가면서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업체 입장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그 비용 내고 유지보수 비용 내고 그리고 안 갈아도 돼야 될 걸 그때 때 맞춰서 이제 딱 걔네들이 오게 되면 하는 것도 별거 없다고 합니다. 그냥 때 맞춰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오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전체 비용에서 저렴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가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관련해서 이 모든 주기 시스템과 이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이 돼서 계속 운영하면서 얘네들은 그냥 모든 사실 비용을 얘네들은 사실 그동안 인건비 유지하던 비용이나 그런 쪽을 뭐 G 같은 데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서도 이것들을 원격에서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뭐 비용 거의 없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3D 프린팅을 활용한 이제 프로토타이핑 설계 변화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BMW에서 뭐 이제 그 제작을 할 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주위에서 메탈 프린팅으로 블레이드 파손을 보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3D 프린팅 할 때 그 정도였어. 그리고 불과 2, 3년 전에 이거를 보면서도 그래 혁신적이긴 한데 멀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HP에서 기존의 느린 속도를 극복하고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존 금속 가공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0만 개 이하의 금속 제품들은 3D 프린팅이 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 3년 전에 불과 2, 3년 전에 우리들이 얘들 시간이 좀 남았어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 느려요. 금속 가공에서 막 찍어내는 것보다 그 가공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요. 두 번째 강하지가 않아요. 잘 부서져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극복이 되고 불과 3년 만에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좀 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위기감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뉴스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혁명기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들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그 철강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부터 스마트 팩토리 컨셉을 설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7월서부터 TF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컨셉을 설계를 했었고 2016년 상반기에 1월부터 사실은 그룹 차원에서 전체 그룹 차원에서 스마트하이제이션 전략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카운슬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장님이 직접 카운슬 위원장으로 하시고 각 산하의 부문장 및 계열사 사장단들이 모여서 분기마다 그것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때 나온 부분들에 대한 컨셉이 도메인 엑스퍼티스와 ICT 널리지를 합쳐서 새로운 가치, 현재 하고 있는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기반은 Connected, Data Driven Intelligent다. 뭐 사실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뻔한 것 같아. 2015년 말만 해도 뭐 저런 컨셉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 포스코의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만들자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포스프레임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보아우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미래를 밝힐 세계 10대 등장 공장의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국내 최초의 유일의 등대 공장입니다. 뭐 10년 연속 세계 경쟁력 1위를 저희 포스코가 하고 있고요.
연속 공정 분야에서 연속 공정 분야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선두주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 생각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실 포스코에게 스마트 팩토리는 뭘까 그 컨셉부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멘스, 그 당시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 조립 공정이었어요. 아까 전에 보시겠지만 로우8 가지고 막 조립을 하고 그래서 가변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철강은 연속 공정은 샘물 쫙 나오고 그 뜨거운 물에 그죠? 막 눌러대요. 이거 막 이제 그 롤러로 막 밀어서 그 엄청나게 압력과 이 부분 그리고 연속 공정으로 쫙 해서 끝에 엔드 제품으로 나가면서 제품들이 어차피 저희는 그 원판 하나에서 수백 가지의 다른 종류의 철강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는 뭘 하지? 자동화? 어차피 샘물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그 무거운 거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공장에 가보면 옛날부터 자동화는 다 돼 있었어요. 우리에게 스마트 팩토리는 뭐지? 그걸 세우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내린 데이터 결론은 그거였어요. 데이터 게놈 팩토리였습니다. 뭐 지금은 다른 이유로 불리지만 그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디지털 게놈 팩토리다. 그래서 마치 인간 게놈 지도가 보면은 인간의 유전자 분석 기술이 30억 쌍의 그 개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진단과 예방 진단을 합니다. 우리든 어떻게 할 것이냐? 제철소 데이터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전 공정을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수만에서 수십만 종의 태그에서 밀리세컨드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지 정비라든지 모든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 수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걸 위해서 커넥티비티, observability, controllability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보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장이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포스프레임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그 인프라입니다. 거기다 AI 기능도 넣고 그 다음에는 포스프레임을 지능화해서 데이터 기반의 현업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형으로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제 성공 사례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가 빠졌네요. 한 페이지가 중간에 여러 사례가 있는데 뭐 굉장히 요게 대표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용융 아연 도금 강판 공정 도금량 자동 제어 기술인데 이거는 사실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자동차 중에서 강판 중에서 가장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게 가장 이제 고부가 가치 높은 것들이 뭐냐면은 자동차 강판입니다. 얇죠. 그리고 이제 예쁘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리고 녹도 안 슬게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사실 위에다가 아연 도금을 합니다. 얇게요. 굉장히 얇게 착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쫙 오면은 물에 이렇게 축 적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연 도금 적신 다음에 에어나이프라는 걸로 쫙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쫙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쫙 입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공을 하는데 문제는 요 고급 차종이거나 그럴수록 요 두께가 일정해야 됩니다. 도금의 공정의 요 두께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나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뭐 1cm, 2cm, 뭐 1mm, 2mm가 아니에요. 0몇 미리, 0점 몇 미리 뭐 이런 걸 얘기할 때에 그것들이 일정하게 어떻게 맞추느냐. 여태까지 뭐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도 모자르다 해서 사실은 일단 AI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AI를 정해서 이제 그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래 내가 이게 원인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쪽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이제 뭐 텐션이라든지 철강의 텐션이라든지 에어나이프의 색이라든지 바람의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를 썩 넣고 그냥 머신러닝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적점을 찾은 거예요.
계속해서 개선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점점점 개선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Thinking Deviation이라고 하는 아까 굵기의 편차를 5.52에서 0.26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Prediction Accuracy Coating Weight이 89%에서 99.3%까지 올라갔고 지금 1년에 몇백만 불씩 금액 가면서 몇백만 불씩 지금 이제 뭐 저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로 쪽에서 고로라는 게 사실 보시면은 제철공장에서 아파트 한 40층 높이에요. 보시면 제철소에서 고로라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크스라는 것도 넣고 철강석도 넣고 거기다 열풍을 쫙 쬐면은 거기서 이제 샘물이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먹는 거에 따라서 내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이 아주 좋고 깔끔하고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들어먹을 때 이 원료가 어디 제품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쌓고 그랬을 때 열풍을 몇 도로 어떻게 쏴주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조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샘물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경험치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다 모든 게 경험치에 의해서 사실은 승용공에 의해서 그것들을 조율해서 최적으로 만들어 놨고 그것들을 세계 최고라고 만들어 왔는데 그 부분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게 최적치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AI를 통해 스스로 학습, 아연 도금의 두 편차를 동일하게 제어, 전 도금 공정으로 확대. 이게 무슨 의미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동안 전문가가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하던 업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던 것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제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른 공정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그 사람보다 더 지금이 최저점이에요. 앞으로는 더 정밀해져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하나를 숙련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오차는 탁 커졌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이 미니멈이고 앞으로 더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숙련시킬 때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이거는 성공한 모델링 그 자체가 하나의 가장 완벽한 전문가예요. 그것을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 코스트라든지 정밀함이나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동영상을 찍는 관계로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통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지만 이제 철판들이 원판이 나오면 쫙쫙 가면서 굉장히 여러 종류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서 두께나 모양이나 강도나 이 모든 것이 다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불량도 있겠죠. 막 누르고 뭐 찍고 온도도 막 변화를 주고 그러면 쇠의 속성이 변하면서 그런데 최종에서 불량이 나면은 앞단으로 쭉 연속 공정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일 공정상만 알지.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관통형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몇 밀리세컨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철판에 타점을 찍어서 그 동일점이 변화갈 때 저 모양이 바뀔 때 그걸 트레이싱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이게 성공할지 굉장한 도전이에요. 사실 굉장한 도전이지만 이제 그게 성공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차원의 우리들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동일점 추적을 하면서 사실 연주, 여연, 냉연 해서 도금 쪽으로 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다 추적해서 이 원인까지도 나중에 결국은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 몇 개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렌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경남 양산 소재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그 순환장치 쿨링을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 매출이 한 2,700억, 직원이 한 430명. 근데 2015년에 수주를 한 900억 정도 하던 업체인데 그때 디젤 게이트가 나면서 16년에 한 450억 정도로 훅 떨어졌는데 이 시점에 사실은 가장 힘든 시점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17년에 수주 한 1,600억, 2018년에 한 3,000억을 넘어서는 수주를 기록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을 보면은 그 위기 순간에 15년에 300억을 투입을 하기 시작해서 1차로 150억 투자, 2차로 또다시 150억 투자를 하면서 이제 2차를 투자하면서 확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깐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생산 라인 중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자동화를 하고 바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자동화율을 확 끌어올리고 불량률은 30분의 1, 생산성 한 15% 제고하면서 전문가 수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작업으로 공정 제어를 하던 것들을 CPS로 일단 2단계에서는 그런 기업 CPS 시스템으로서의 인프라를 깔은 것까지고요. 2단계로 IoT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생산 공정 제어 쪽을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현장 공정제의 점유율을 확 높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성과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자동차 부품 쪽을 보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대 부품을 살 때 그냥 다 실사를 나와서 그 업체 역량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 본인들에게 꾸준히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불량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는데 이 2단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충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주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불량률이 한 3만 ppm에서 100개의 세계꼴이죠. 500 ppm. 그리고 나쁜 불량률이 120에서 5 ppm으로 굉장히 사실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필이 돼야만 사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한 3천억 되는 기업이니까 굉장히 크다 싶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속채 식품 기업입니다. 매출 30억밖에 안 되고 직원이 한 20명 되는 기업인데요. 부각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고 문제는 이제 하기 위해서 세척이라든지 절간 튀김 포장된 이제 그 단순 공정을 자동화하는 부분인데 이 파우더 작업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파우더 공정은 이제 가마솥에 찹쌀과 물을 섞어서 찹쌀 풀을 만드는 건데 너무 이제 뜨겁고 무겁고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좀 많은데 이런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김밥을 살 때도 사실 중요한 게 재료들이 짝짝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한 100개 싸는데 딱 100개 싸고 났더니 어떤 거는 이제 다 못 사요. 다 끝났어요. 어떤 거는 재료가 한 20개 더 남을 거 만들고 어떤 건 한 10개 더 남을 거 만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남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물류 쪽에서의 자재나 재고 같은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원가랑 아주 직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작업을 좀 이제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MES를 사실 이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이런 MES 도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MS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에서 생산 전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재고에 대한 낭비라든지 작업 리드 타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인단 생산량이 25kg에서 38kg, 공정 분량이 한 4%에서 2% 이런 식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PJ전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소재 회로 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1,000억에 한 직원 한 236명이고 하는 일은 이제 전자제품, 특히 의료 제품에 있어서의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회로 기판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제 힘든 부분은 이거죠. PCB 보드의 그 제품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인들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품 수가 사실 25,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종류만 40종의 그 회로 기판이 필요하고 이 안에 이제 기판당 한 3,000에서 5,000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너무 관리할 게 너무 관리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불량이 나고 이건 불량이 뭐 하나가 나기 시작하면 쫙 나버리죠. 그 이웃 땅까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실 비용이 관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고 그런 작업 전에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일일이 만들어서 수기로 입력하는데 하루에 30페이지의 그 페이퍼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2017년부터 도입을 하면서 170여 개의 이제 개선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 공정 단계에서 그런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은 눈으로 보고 수기로 적고 다 관리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들을 심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와서 수기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나는 모니터링만 하자. 사실 이제 그런 구조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시키기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 이런 일 단위, 주간 단위 업무 예측을 하면서 그 제조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잘못 삽입했을 때 그런 불량들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워닝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한 78% 줄여서 그 제조계의 공정도 정확성이 한 70에서 92%로 그리고 공정 불량률이 1900ppm에서 한 1300ppm 그리고 납기 주인 수율이 80에서 96%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구조로 바꿨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북에서 있으면서 동반 성장이라는 거를 많이 중견기업들이랑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가서 보면은 뭐 말씀드리기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확 느낀 거는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우리 포스코는 아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해도 나중에 몇 프로 개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 2%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서도 에너지 효율성 1%, 2% 올려 그랬더니 많이 올렸다 그래요. 뭐냐면 99%에서 99.5% 올리는 건 투자는 이만한데 성과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나 해야 돼요. 우리가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0.5%, 1%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60%에서 90% 올리는 건 요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사실 리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정말 중소 중견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했을 때 ROI가 훨씬 더 큽니다. 제대로만 하면요. 방향만 잘 잡아서 하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느끼고 할 마음만 있고 한번 진행을 하면 효과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도 안 했고 몰라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서 뭐가 문제인지 보려고 해도 일단 데이터가 없습니다. 노 데이터. 그리고 딱 했을 때 ROI를 먼저 얘기했어요. 이제 파이낸셜 아웃컴이 이거 나와요. 근데 뭐 데이터가 있고 뭐가 있어야 파이낸셜 아웃컴이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어떤 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가보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딱 거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시작은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거다. 내 문제점을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거다. 결국은 그게 데이터로서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항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시중에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진짜 옆에서 직접 가셔서 보기를 말씀을 드려요. 성공한 업체들 직접 가서 보셔라. 그냥 책만 보시지 마시고 가셔서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요청하시고 프로블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무 한 번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하시라. 그러니까 근데 재밌었던 게 어떤 데는 요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데이터 측정도 있지만 일단 공장 현장에 딱 갔을 때 어떤 데서는 이제 우리 포스코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신 현장 전문가란 분이 딱 가시더니 일단 청소부터 하시고 페인트 칠부터 다시 하고 조립 요 라인서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바꿔도 사고라든지 불량률이 확 개선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 쪽이고요. 이제 사무실의 분은 사무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A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로보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이게 사무 쪽에서 사무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로봇 하면은 그거죠.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로봇 하면은 생산 공장에서 쓰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RPA라고 하는 게 한 2년 3년서부터 국내에서 확 이제 좀 뜨고 있는데 요거는 요거죠. 비즈니스 룰하고 프로세스 로직을 알고리즘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재무 회계, 구매 회계, 인사,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리즘으로 처리할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고요. 여태까지 사무자동화 얘기하면 우리들이 이제 ERP 시스템, 그래서 전사적인 어떤 자원 관리들을 최적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RPA라고 하는 것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RP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고요. 사람이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리고 그 매뉴얼 손으로 하고 반복적이고 룰 베이스의 업무를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이것이 기존에 우리 뭐 자동화 한다고 그러고 뭐 ERP를 썼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이버 센트릭 오퍼레이션이었죠. 사무실은 사람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테크놀로지 센트릭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로봇이 한다니까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고 초기에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이거 RPA 도입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말씀들이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야, 내 업무는 절대 대체 못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고, 이건 내 사무 업무 부분은 로봇이랑 틀려. 어떻게 이런 걸 자동화해?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 분석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이제 했는데, 대부분 이런 업무예요. 예를 들어 이메일 열고 첨부하고 거기서 파일 열어가지고 아니면 특정 웹에 들어가지고 그 웹에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엑셀에다가 옮겨 적고 그것들 쫙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이메일 발송하고 아니면 그 시스템을 갖다가 ERP에다가 넣거나 특정 폼을 넣어서 하거나 if then으로 이제 룰을 수행하거나 대시보드에다가 데이터를 부르거나 다큐멘트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쫙 뽑아가지고 엑셀에다 넣거나 아니면 우리 특정 시스템에다가 입력시키고 아니면 메일 첨부해서 보내고. 그러세요? 쭉 하고서 이게 업무들 쫙 했더니 이거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네. 굉장히 복잡도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컴플렉스 업무도 되게 여러 개의 단순 업무가 특정한 프로세스에 의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 RPA라는 게 한 2014년서부터 부각이 되고 시작해서 해외 금융권, 보험, 은행 이쪽으로부터 도입이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쪽의 예인데요. 보험사 예인데요. 고객 클레임 업무 등 비대면 업무 소프트웨어 로봇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보험 증권 처리 업무를 위한 휴먼의 업무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매뉴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와서 이제 쭉 하면 우리들이 많이 적죠. 손으로 보험 신청서랑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적죠. 근데 그걸 딱 가지고 들어가면 사무실에서 그걸 사람들이 다 이제 옮겨 적습니다.
그러고 일일이 확인하고 제출들을 이제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전환을 하고 데이터 발리데이터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트랜잭션 다큐멘트라서 빌링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과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백단에서의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500건의 런던 프리미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온 증거 처리하는 업무에 3, 4일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로봇 퍼피를 사용해서 30분 만에 이제 처리하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다 타산업계입니다. 이것도 은행인데 은행은 은행의 이제 그 특정 은행의 그 은행의 하이리스크 고객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하루에 2,500건의 대출 심사를 했고요. 11명의 풀타임 그 은행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 업무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개의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을 하고요. 기존 직원들은 이제 고부가 업무로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하면서 사실 자동화하면서 비용을 증가시킨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점은 이게 사실 이런 대출 업무 심사 같은 거 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주관적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을 룰 베이스드로 하면서 그 업무 투명성 제고가 확 높아졌다 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에러 같은 것들이 확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도 매달 500건의 이제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고객에 발송을 하는데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쪽은 잘 모르지만 기성 관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개 수많은 부품들이 들락날락하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이제 대금 지급하는 그런 기성에 따라서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보이싱을 하는 게 굉장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시스템으로부터 수백 건의 고객 데이터를 조회해서 작성을 하는데 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한 건 작성에 이거를 11분으로 좀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조 쪽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객 온라인 주문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생산 계획이나 CRM, ERP 등으로 이렇게 쫙 연결되는 시스템이 과거에서는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주문 정보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서 자재 구매, 생산 계획, CRM, ERP까지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2014년 이후에 해외에서 은행 금융권 같은 경우는 프로핏 오가나이제이션은 사실 비용에 민감한 프로핏 오가나이제이션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지금은 거의 세계 100대 한 500대 안에 있는 금융사나 보험사들 중에서 RPA 적용을 안 한 기업이 있을까? 그런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한 17년도에 16년 말이구나 때가 제가 16년, 17년에 소개되기 시작을 해서 17년쯤에 아마 파일럿이나 실증 중심으로 가고 18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절감이 되고 기존의 IT 프로젝트라 그러면 우리가 ERP 기간계 시스템을 건드려서 몇 천억이나 몇백억, 몇천억 들어갔는데 ROI 잘 모르겠어. 우리 BPMS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거 ROI가 도대체 얼마야? 이런 것들이죠. IT 프로젝트 할 때 ROI가 얼마야? 측정도 불가능하고 이거는 명확합니다. 기존 기간계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단에서 자동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링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고 비즈니스 볼륨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약간 다른 케이지만 유사한 컨셉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맥도날드 가서 보시면 요새 점심때 어떠세요? 키오스크 쓰죠, 다.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저희 회사는 제 맥도날드 가보면 앞에서 사람들 한 5명을 쫙 보통 때는 한 2명 있다가 한 5명, 6명 쫙 늘어났다가 또 그때면 다시 2명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항상 1명만 있습니다. 항상 나머지는 다 기계예요. 사실 다시 말해서 업무량이 늘든 줄든 이젠 내가 비즈니스 볼륨 증가 감소했다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고객 직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휴먼 미스테이크가 감소하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투명성이 높아지고 예.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이면 끝나는 작업이고요. 때문에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RPA를 넘어서 IPA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해서 새로운 로보틱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런 거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시켰다 그러면 이젠 점점 AI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걸 위해서 비정형 정보 처리하고도 연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RPA는 루틴하고 반복적이고 룰 베이스의 업무를 명령을 통해서 그대로 단순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건 점점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구축 비용은 좀 낮고 구축이라도 몇 주, 예, 보통 한 2개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고요. IPA는 아까 이건 사실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패턴 인식하고 결정까지 내려가고 지금 이제 그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API가 이제 AI 기반에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시키는 건데요. 리포팅을 미국은 사실 이제 약물 중독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약물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건데 의사들이 환자들 개개인별로 다 찾아가지고 그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의심 케이스를 찾고 임상실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환자별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 및 알람 시그널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논문이나 다른 쪽 DB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이쪽 케이스를 봐서 자기 환자의 유사 사례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 사례가 있으면 내 환자의 진료 기록 쪽에다가 찾아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리포팅을 해서 환자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사실 코스트가 많이 들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힘든 것 중에 주간 보고라고 하는 거죠. 예, 매주 하거나 아니면 예,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작성하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 주간 보고 한 거 쫙 잡아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요새 콜센터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예, 콜센터 업무들을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던 업무들이 앱 하나로 요새는 뭐 소카라든지 이런 데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카를 타가지고 이렇게 자꾸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띡띡했더니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이것만 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콜센터가 굉장히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챗봇으로. 이건 뭐 동영상 패턴 인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보험사 현장 손해 사정 업무 자동화인데 예, 이렇게 차량이 부서졌을 때 보험 사정인이 나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파손율이 자동으로 그 산정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자동차 그 업체로 연락이 자동화 가서 그쪽에서 이제 부품도 그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이런 시스템들, 이런 영상 인식 쪽으로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RPA는 2단계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업무를 좀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중심됐고 AI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 쓸 수 있겠느냐. RPA 도시 고려사항은 이겁니다. 룰베이스의 반복 업무인가? 주로 경영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인가? 고정된 시스템이나 웹을 통해서 정보가 연결되는가?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고 표준화된 부분인가?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붙어 있는가? 사람이 수작업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인가?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업무인가? 요거가 있으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사실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몇 개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사, 중공업 D사입니다. 예, 대강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출장 비용 이제 정산 자동화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랑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각 그 부서별 그 사무직원이 부서원들이 출장 가고 이제 갔다 오면은 출장 내역이나 영수증, 뭐 증빙서를 받아서 총무 시스템에 등록하고, 뭐 출장 신청, 전표 작성, 증빙 등록, 뭐 결제 요청 같은 것들을 누군가 이렇게 도맡아서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출장 갔다 오고 나면 저녁 때 남아서 이 작업들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생스러운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일과 종료, 일 단위로 짓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사실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정산 신청하고 시스템 접속해서 출장비 신청 점표 생성하고 증빙을 등록하고 결제 정보 생성하고 결제 상신 올려서 메일로 해서 보내는 것까지 이 모든 업무들을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P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금 정산 업무 같은 경우인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보통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재무 담당자가 은행 마감 후에 통장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급 및 이제 반제 처리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직접 이제 ERP에 접속해서 당일 계좌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 및 반제 처리 업무를 하루에 3회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는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식품 같은 거 이제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는 뭐 이제 여러 유통기업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물품을 쫙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처별로 그날 매출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각각 유통사 홈페이지에다가 사실 이제 다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그 업체 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날 일일 매출이 무슨 제품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다운받아서 내가 다 정리를 해서 그걸 여러 사이트에서 일일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해가지고 사실 엑셀에다 정리를 해서 ERP에다가 등록해야 그날 매출 결산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시스템에다가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이 직접 그 특정 정해진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아이디 가지고 매출 정보 확인 후에 이것들을 이제 다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 자동화시키고, H사, 물류사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서도 일간 물류 업무인데 이거를 개인 영업사원들이 사실 이제 물건 이제 출고하고 난 다음에 출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간 단위로 다 파일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고를 해야 이제 그날 업무가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품군의 출고 정보를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메일 업무로 보고하는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 개별 영업 직원들이 하던 그런 이제 업무도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놀란 게 16년에 처음 얘기를 하고 17년에 이제 우리 그룹사에다 적용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고 파일럿만 해보자. 근데 17년에 이제 헷갈리네. 16년인가 17년. 그때 딱 했을 때 사례를 찾으려고 해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서는 유명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딱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더니 금세 대기업 중심으로 RPA가 이제 지금 거의 뭐 도입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고객들이 긍정적입니다. 53%의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해외 기업에서 나온 건데 이미 RPA를 도입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의 고객 중에서 53%가 이미 도입을 했고 72%가 2년 안에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Universal Adoption이 5년 안에 그러니까 보편화될 거다. 그리고 20%의 페이백이 그 12개월 안에 이제 저거 됐고 20%의 Full-Time Equivalent Capacity, 그러니까는 20%의 그 인력에 대한 업무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미 도입한 70%, 78%의 기업들이 다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저희 현업 쪽에서 도입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이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도입 안 한 조직은 있어도 한 번만 도입한 조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 도입한 조직에서, 부서에서 나 이런 업무도 도입하고 싶어요. 이런 업무도 도입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뭐 유연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실 기대치에 크게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 투입된 유일하게 좀 약간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는 투입 시간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씩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도입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참여이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최초에 파일럿 할 때만 해도 적지만 일정 부분에 이런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있었는데 파일럿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런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지고 더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특히 제가 느꼈던 게 처음에 저 도입을 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조금 저는 일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가장 오히려 역으로 대기업에서 더 꺼려하는 게 특히 저희 포스코 같은 분야에서 더 꺼려하는 게 저거 사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사람 줄여야 되면 이거 조금 좀 나중에 생각하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자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확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게 요게 좀 컸습니다. 주 52시간이 되면서 52시간의 시간이 맞추려다 보니 결국은 많은 부분을 효율화시켜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 쪽에서 그래 RPA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요거와 맞물려서 사실 큰 부분도 굉장히 좀 컸고요. 업무의 표준화 모델화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사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정밀한 업무 분석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실무제 액티비티 단위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최초로 도입을 우리 그룹사 중에 하나가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6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네노라 하는 글로벌 그 컨설팅 업체랑 이름만 대면 아는 컨설팅 업체랑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사례가 없었으니까 뭐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없었어요. 우리가 거의 최초로 이제 파일럿을 하는데 6개 프로젝트 했는데 몇 개를 쓸까요? 그 6개 중에 2개 썼습니다. 4개가 망가졌다는 얘기고요. 망가진 거는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단순할 것으로 생각했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시키고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오더를 내립니다. 로봇에게 이러이런 포맷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지 이메일로 오더를 내리는 게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자동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 복잡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고 했을 때 이게 정형화됐다라고 생각해서 룰을 만들었는데 막상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네. 저거는 저 케이스라는 줄인데 이거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담당자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10건 중에 1건, 2건인데 결국은 1건, 2건이 문제가 아니라 1건, 2건을 찾기 위해서 10건을 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거는 사실 못 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 그리고 실무자의 액티비티 단위로 분석을 해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잦은 예외 케이스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자. 근데 재밌는 건 한 번 하면 아세요. 이거를 내가 구축 한번 하고 나면 그 시스템에서는 비록 실패했다 해도 이건 뭐 때문에 실패했구나라는 걸 알면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하십니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현업에서 먼저 아세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면 좋은 게 우리들이 아까 전에 PDF 파일 같은 데서 이렇게 쫙 데이터를 끌어 모으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그 OCR로 PDF 파일에서 이렇게 숫자를 읽어와서 이걸 이제 파일로 그 워딩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업체들은 이제 자기 것 들어야 되니까 한 98%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9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0과 1, 1과 뭐 L이나 소문자 L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PDF로 인식할 때 이게 엉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좀 정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기보다는 실무자의 액티비티 단위로 명확하게 프로세스 분석을 해야 도입할 때 실질적으로 좋고 아까 말씀드린 빅뱅식보다는 작고 퀵을 통해서 현업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업이 현업이 경험이 가장 이제 좀 확실한 성공의 보증수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사실 현업들이 더 아까 전에 잘릴까 그런 게 아니라 쓰니까 편하니까 점점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시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하고 사무 쪽에서 자동화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면 될지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